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이럴 줄 알았다. 이명박 정부의 최정점에서 권력을 누렸던 방통대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가장 먼저 들려온 말입니다. 최 위원장뿐 아니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까지 줄줄이 거론되고 있죠. 또 터졌다. 이 대통령의 형님이자 상황으로 군림했던 이상득 전 의원의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미 보좌진들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전 보좌관이었던 박배수 씨가 은행 대출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형님이 검찰 청사에 들어설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드는 의구심. 바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검찰 때문인데요. 검찰이 고구마 줄기를 과연 캘 수 있을까요? 시사난타 H 28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최시중 전 위원장의 비리 의혹 그리고 또 그 독특한 품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죠. 최 위원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정된 종말이다. 그 MB정부 후반에 드디어 터지기 시작한 이 대통령의 멘토그룹 또 영포라인 실세들의 비리 뉴스로 연일 시끄러웠던 한 주입니다. 네, 최시중 전 위원장이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스티가 개발 인허가를 따는 과정에서 로비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26일인데요.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네, 최 전 위원장은 이 돈이 2007년 대선 여론조사에 들어간 돈이라고 밝혀서 이 대통령에게도 의혹이 쏠리고 있는데요. 최 전 위원장은 한국갤럽 회장을 지냈죠. 그러다가 그 2007년 5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될 즈음에 갤럽을 그만두고 이 대통령 캠프에 참여를 해서 비선 여론조사팀을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그 경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 여론조사가 굉장히 그 이명박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면서 그 경선을 승리로 이끄는 어떤 그런 지름길이 됐었는데 이런 용도로 활용한 거 아니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게다가 이 파이시티의 이권을 따내려는 움직임이 2006년 당시 서울시 정무라인에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압력이 작용했다는 사실도 한국일보 기사로 드러나서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을 맡았던 박영준 전 차관도 개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 서울시 시장이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네. 서울시 시장을 거의 막판 임기에 이거를 허가해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이라면 막판에 어쨌든 땡길 건 다 땡겨서 드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땡겨서 이제 대선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놓으신 저금을 들어놓으신 거죠.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의원도 참 불안한 처지입니다. 15년간 그 자신을 보좌했던 박배수 씨가 이미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박 씨가 수억 원을 받고 울산의 한 코스닥 상장업체가 그 300억 원대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줬다는 의혹인데요. 네. 형님 게이트가 이거 터지는 것 아니냐 하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배수 씨께서 혼자서 이렇게 다 드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셨는데, 예, 또 15년 보좌를 하셨으니까. 네.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어떻게 그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거고, 알았다면 이제 몸통이신 거고. 그렇죠. 이미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이 박 씨의 금품 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그 이 의원의 여비서 임모 씨 계좌에 그 계좌금 7억 원이 입금됐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시중 위원장 또 이상득 전 의원이
나란히 검찰에서 친구이자 그 이 대통령의 멘토였는데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검찰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이 그 지난 24일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 새누리당 재선 이상 의원들을 만나서 그 박근혜 전 대표의 네. 그 대선 필승을 외치면서 건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이거 미래 권력에 잘 보이려는 네. 그런 건배사 아니었나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문제는 검찰입니다. 얼마나 네. 의지를 갖고 제대로 이 의혹을 파헤쳐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한 어떤 확신 그런 거를 갖기는 조금 어려운 이번 현 정부에서 이 검찰이 보여줬던 전력. 그런 전력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그 박영준 전 차관이 이번에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네, 대구 선거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검찰이 근데 그 하루 전에 이미 직원을 대피시키고 뭐 포장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압수수색을 하기 그래서 전에 참 미리 뭔가 알거나 이게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바로 검찰에 전에. 세작이 있나 아니면 미리 내통을 하셨나.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어쨌든 간에 정권 말인데 여기서 제대로 뭔가 한 건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정말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신뢰를 갖다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언론사들의 이례적인 장기 파업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방송사만 보면 국민일보, MBC, KBS, 연합뉴스, YTN 이렇게 5개사가 파업 중인데요. 제가 지금 경찰청에 출입 중인데 그래서 기자실이 벌써 상반기 내내 썰렁합니다. 파업이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죠. 또 일각에서는 그럴 만한 명분과 동력이 과연 있느냐 하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사난타 H, 오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언론사 파업 사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88일째 파업 중인 MBC의 이용마 기자와 52일째 파업 중인 KBS의 최경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또 저희 한국일보 문화부의 최지은 기자도 나와서 언론사 파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도 치고 그래야 됩니다. 박수가 필요한 네. 응원을 많이 받으셔서 힘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먼저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지난달에 해고 결정이 됐고 또 한 분은 이제 지난주에 전격 해임 통보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그 KBS의 최경영 기자께서 좀 어떻게 그 해고 통보를 받게 되신 경위가 어떤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회사에서는 이제 그 청경들이 저희 천막을 지금 치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그 파업을 시작한 게 부당징계 철회와 막장 인사를 철회하라 뭐 이런 구호로 시작을 했다가 김인규 퇴진 투쟁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당 징계를 당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합법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년 반 뒤에 징계를 했거든요. 정직을 포함해서 정직 6개월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분을 13분을 징계를 했는데 그분들이 지키고 있던 천막 그 KBS 본관 앞에 있던 천막이 철거가 되면서 청경들과 KBS 직원들 간의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천막을 이튿날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몸싸움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어린 기자들이랄지 PD들 그리고 여자 후배들까지도 다치고 울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화가 나서 6층 굳게 닫힌 6층 저 건물 위를 올려다보면서 제가 김인규 사장에게 욕을 했죠. 그리고 모든 그때 조합원들이 앉아서 김규 사장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자, 항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죠. 그래서 한 60여 명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거고 그날 아침에 유독 제 문자 메시지만 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해고다. 뭐 이렇게 기분이 생각을 나빠서 하시죠. 해고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뭐 정관이나 회사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 뭐 품위 유지 뭐 사장 모욕죄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있나요? 공사 직원으로서의 품위가 유지가 안 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걸로 해고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징계가 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명분이고 네. 이분들이 아마 이제 MBC의 그 해고 과정을 네. 많이 봤을 거예요. 옆에 그 이용마 기자 나와 계시지만 이용마 기자나 저나 했던 일이 사실 그 안에서 전략을 짜고 기획을 하고 일종의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먼저 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국장을 해고했죠. MBC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저 해고한 다음에는 위원장하고 사무처장 함께 해고했어요. 그 6명이 해고가 우리가 당할 때 5명 해고됐는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는 3명. 3명. 네, 처음에 아. 그 박성호 기자회장을 맨 처음에 해고했다가 나중에 이제 정직으로 정직 6개월로 감형을 시켜줬죠. 그쪽을. 네. 저희는 그래서 저를 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징계가 올라간 사람이 조직국장이에요. 조직국장은 매일 그 집회 현장에서 나와서 사회를 보고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리셋 뉴스를 했던 관계자들, 엄경철 앵커랄지, 김경래 씨랄지,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징계가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측에서 애초에 내세운 사연을 뭔가 기자로서 그 품위 품위를- 유지를 하지 못했다, 네. 품위에 손상을 시켰다라는 이유지만 사실 이제 짐작이 가는 이유는 노조의 간부였기 때문에 노조에서 그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좀 의도적으로 징계한 거 아니냐 이런 심증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최경영 기자가 KBS 최경영 기자가 그 욕설 문자를 보냈던 게 그 13일 금요일이었어요. 13일 금요일이고 최경영 기자 해임 결정이 그 KBS 인사위원회에서 난 게 바로 그 다음 주 예, 20일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전격적으로 바로 올려서 이제 해임까지 빠르게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바로 또 처리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KBS가 그 해임 뭐 사유로 든 게 그 사교상 성실, 품위 유지 그 위반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 문제가 됐던 어떤 욕설이 뭐 그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뭐 이명박의 강아지 나가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욕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과연 그 이명박의 강아지 나가라 이 강아지가 그렇게 심한 욕설인가 그것도 한번 강아지의 다른 표현이 생각해봐야 될 아니라 것 같아요. 그대로 강아지라고 쓰셨던 그대로예요. 거죠.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순화해서 아니, 정말 얘기한 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그 해고할 때 사유가 네. 딱 하나였어요. 아니 그거와 네. 뭐 그 다른 집회에서 구호를 외칠 때 주어 없다 땡땡땡땡 김인규는 물러가라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땡땡땡땡에 약간 욕설적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조롱과 풍자예요. 그러니까 BBK의 주인이 누군지가 지금 확실치 않는 상황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주어가 없습니다. 근데 언론 자유를 탄압한 사람은 있어요. 그게 이명박 정부일 수도 있고 지금 곤욕을 겪고 있는 최시중 씨일 수도 있고 김인규 또는 그 전에 이병순 이런 KBS의 사장일 수도 있고 현재 간부들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한 개탄과 조롱과 풍자 정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죠. 이게 나다 네. 싶으니까 이제 손을 번쩍 들고 나선 거죠. 아 이게 나를 향한 거구나. 주어는 스스로 느끼신 거죠. 적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근데 최경영 기자는 그래도 양호하네요. 그 사유가 그런 어떤 그 품위 위지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정에 가면 승리할 것 같아요. 구제가 안 이게 된다면. 유경험자의 조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고 이거는 사유가 네. 좀 과도한 뭐 뭐 나올 것 같아요. 불법 파업 및
집단 업무 거부 주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을 주도했다라는 주도했다 이유로. 이런 이유기 때문에 네. 법정에서 이게 좀 다퉈봐야 될 텐데 단순히 그 비방을 했다 네. 이런 걸로 해고를 한다는 거 저는- 이건 좀 사유가 제가 봐서 아무리 저는 봐도 납득이 안 불법 되거든요. 파업이- 법정이 불법 아니라 파업- 이미 네. 노동부 상황에서도 일단 아니 저는 이용마 기자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불법 파업 주도 이게 있어 보여요. 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정치범이고 이게 저는 예, 잡범으로 일반 지금 일반 잡범으로 지금 취급받는 이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정말 이렇게 씁쓸한 훈장인데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웃고 계시지만 참 속은 말이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이용마 기자께서도 그 해고 처분된 경위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월 30일 날 저희가 파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 달이 지나가면서부터 동력이 굉장히 고조됐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쉽게 이게 동력이 빠질 거다. 그래서 파업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버텨왔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갈수록 동력은 올라가고 1월 30일 들어간 다음에 2월 달에 심지어 이제 보직 간부들이 사퇴도 하고 특파원들이 뭐 지지 성명 내고 이런 일련의 이제 그 것들이 이어지면서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참겠다 해서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파업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어 보자, 네. 동력을 좀 꺼트려 보자, 약간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고를 계속 하고 그때 또 회사에서 그 말하기를 그 일주일마다 인사위원회를 계속 열겠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계속 자르겠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해고가 나니까 오히려 그 조합원들 분노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조합원들의 이제 파업 참여 동력은 더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징계를 못 하고 한동안 멈췄어요. 네. 예, 그랬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그 다음에 이제 또 해고를 했죠. 예. 파업 참여 인원도 계속 늘었나요? 파업 참여 인원이 그 첫날 파업 참가자가 57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달 채 안 돼서 한 달 넘어가고 뭐 그러면서 한 200명 정도가 불었어요. 그래서 770명. 예, 지금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예. MBC 경우에는 지금 뭐 단일 노조기 때문에 그 기자, PD, 아나운서가 네. 이제 같이 빠지면서 파업의 효과가 확실히 이제 드러났죠. 실제로 요즘에 MBC 뉴스는 사실은 저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그러니까 볼 필요가 별로 없어서 잘 안 보고 있고. 네, MBC, KBS가 주춤한 사이에 SBS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네. 그 SBS 뉴스가 그러니까요. 최고라는 그런 보도 자료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부지리를 네. 얻고 있죠, SBS가. 어쨌든 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제 좀 옛날 MBC 파업 때를 제가 기억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손석희 지금 그 교수가 이제 그 네, 수위 있고 젊은 얼굴로 막 이렇게 막 네. 했던 때였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상파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파업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집에 가서 텔레비도 볼 수가 없고 영향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그 반향도 컸고 그 효과가 파업의 효과가 좀 잘 나타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MBC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체 상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많잖아요. 케이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측에서 더 이렇게 조금 강하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않고 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하나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92년도 파업 당시에는 그 당시만 해도 케이블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 이제 당시 이제 3사 네. KBS, MBC 그리고 SBS가 갓 태어났던가 90년도인가 91년도에 SBS가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기껏 뭐 채널 3개 그러니까 K2까지 하면 4개밖에 안 됐으니까 MBC가 한번 이제 좀 약간 무너지니까 그 파장이 컸죠. 그리고 방송사에서 그렇게 세게 파업을 한 적이 그 전에 없었거든요. 공권력도 결국 투입됐고 반면에 지금은 이제 너무 많아요. 그 MBC가 지금 파업하니 제가 한동안 시청률 표를 안 봤어요. 그랬다가
왜냐면 이제 해고를 당해버리니까 접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 회사 망에 접속이 안 돼서. 그것도 끊었나요? 그 바로 해고된 그날부터 바로 모든 그 회사 아. 접속할 수 없게 다 정보망을 다 끊어버렸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봤었는데 봤더니 우리 시청률이 완전히 다 말 그대로 망가졌더만요. 네. 네, 뉴스 같은 경우에는 9시 뉴스 데스크가 주말 되면 2%대고 한 자릿수더라고요. 무슨 종편 시청률이 나오더라고요. 2%대 나오고 평일에도 뭐 5% 내지 아. 6% 많이 나오면 6%대. 예. 일반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일 평균 드라마 이게 전체 시청률 이게 파업 이전에 보통 많이 나오면 10% 아니면은 뭐 한 7, 8% 나왔었는데 요즘 5%, 6% 그래요. 평균 시청률이 일일 하루. 사실 아무래도 뭐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랄까 정권 말기이기도 하고 또 선거가 이번에 총선도 있었고 연말에 대선도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뭐랄까 아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역시 대선 1년 앞두고서 파업을 하는 거는 이제 약간 뭐 그런 어떤 정권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생각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는 뭐 하는 거 아닐까 그다음 정권이 교체가 되면 또 뭐 사장이 바뀔 텐데 또 뭐 그런 식의 생각들 네, 그런 식의 생각도 뭐 없지는 않긴 하죠 사실. 그러니까 두 이런 가지인 것 같아요. 의견이. 왜 이 시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제대로 그 뉴스를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각 사 안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길래 네.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파업까지 하게 됐는가. 그 두 가지는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일각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 말씀하시니까 왜 지금이냐, 왜 정권 말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MBC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파업이 5번째예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물론 처음에 3번은 미디어법과 관련된 파업이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김재철 사장, 낙하산 사장이 왔을 때 그때 김재철 사장 반대하는 파업을 39일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김재철 사장이 버티고 정권이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성과도 못 얻고 결국 뭐 징계만 당하고 해고당하고 그렇게 하고 패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또 파업을 또 하려고 또 준비를 했죠. 그래가지고 파업 찬반 투표하고 파업 직전까지 돌입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단체 협약이 문제 쟁점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재철 사장이 사실상 우리에게 다 내줬어요. 자기가 원래 단체 협약 해지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다 내주고 양보를 했기 때문에 파업에 작년에 못 들어갔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 단체 협약대로만 어떤 뉴스를 하고 그리고 단체 협약에 규정된 대로만 회사가 따랐다라면 파업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단체 협약 규정에 보면은 공정방송을 훼손했을 때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자에 대해서 우리가 문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책이라는 얘기는 보직 변경.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그 보도국장이다. 그럼 보도국장 나가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한 번 했을 때는 사장이 그냥 넘길 수 있는데 2번 같은 요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바꿔야 됩니다. 이게 단체 협약에 규정이 돼 있고 김재철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인이 이루어진 게 작년 10월 초예요. 그리고 10월 1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편파 보도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정치부장 바꿔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사장이 그때 이야기를 해요. 선거방송 편파적이었다는 거 자기도 일부 인정한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차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다시 FTA 날치기와 관련된 보도가 되는데 그때 또 전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편파 보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것도 요구를 해요. 법대로 단협에 의해서 법대로 이 3사람 2번 걸렸다. 공정방송협의회 열어서 이 사람들 바꾸든지 아니면 당신이 인사쇄신을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요. 네. 근데 회사 쪽에서 그때부터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 대화를 하지 않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걸 계기로 해서 최고 통첩을 보내고 순차적으로 밟아서 파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임기 말이다 이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평상시에
편파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정권 말에 와서 그러는 거다. 뭐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KBS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사실 2008년에 정현주 전 사장을 불법으로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니까요. 불법으로 해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그때 지금 현재 KBS 새노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원행동의 사람들이 대부분 보복 징계를 당했고요. 네. 보복 인사도 당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KBS 같은 경우는 그 지난 4년 동안 한 80여 명이 징계를 당했고 인사만 해도 보복성 인사만 해도 저희들이 어림 추산해서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송 보도를 공정하게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이번에 촉발시킨 분이지만 본부장 새로 되신 보도본부장 새로 되신 이화섭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보도제작국장 시절이죠. 보도제작국장 시절에 KBS가 특종을 하나 해요. 네. 박재환 당시에 청와대 수석이었습니다. 그분이 논문을 표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특종을 해서 8시 뉴스에 보도를 했습니다. KBS ETV에서. 근데 9시 뉴스에 나가기 직전에 보도국장도 아닌 분이 이분이 한번 이 테이블을 다시 한번 볼게.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아이템을 했던 사람이 보도제작국 소속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겠다고 해서 9시 방송인데 8시 57분에 테이블을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방송이 안 나가. 그리고 방송에 안 나가게 됩니다. 그게. 정말 어처구니가 예,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종이면 그러니까 아마 첫 꼭지 아니면 그러게.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방송이 못 나가고 그분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분은 부산총국장 영전하시고 다시 지금 보도본부장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런 분이. 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재환 씨와 지금 굉장히 친한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KBS 같은 경우는 콘텐츠 본부장이 고대 신방과시고요. 이분 지금 보도본부장이 고대 신방과시고 부사장이 또 고대 신방과세요. 그래서 이분 근데 이제 박재환 씨도 이제 고대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이 고대 마피아들이 저도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그렇게 해서 보도와 프로그램을 말아먹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영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서울로 올라오셔서 보도본부장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기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후배 기자의 특종을 테이프 좀 다시 볼게 하면서 가지고 가서 입을 싹 씻고 회사는 그런 분에게 대해서 징계조차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영전을 하는 거야. 뉴스 3분 전에 예.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거는 이거야말로 해고한 사유가 아닐까. 네, 저는 그러니까요. KBS 뭐 중앙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참, 상식의 네, 판단이죠. 상식에 기준해서 정말 그러니까. 참. 아니 이 정부 들어와서 상식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비상식이 되고 우리가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은 상식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MBC 또 사측이 좀 약간 굉장히 얍삽하다 생각을 한 게 그 파업을 하고 나서 계약직으로 기자를 안 돼. 채용을 이번에 그거는 채용 공고를 저도 봤는데 네. 좀 우습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왜 우습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꼼수를 내서 계약직을 하더라도 뭐 장기간의 계약직을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1년 단위 네. 계약직을 뽑겠다고 하면 아니 누가 응시를 하겠으면 아니 정말 이 사람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걸 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회사적 생각이 저희하고 멘탈리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들 딴에는 징계를 하고 해고를 하면 기세가 꺾일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징계하고 해고하는데 오히려 동력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력직 내지 임시직 직원을 뽑아서 이 국면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조합원들 분노를 더 고조시키고. 예. 뭐 응시하려는 사람들도 뭐 MBC에 응시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언론사 지망생들도 뭐 그 그렇게 언론사 얘기를 하는 것 지망생들이 같던데? 가는 카페에서 네. 또 논란이 됐었더라고요. 그 일이. 굉장히 창피해요.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나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근데 또 KBS는 MBC는 지금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1000명 정도 되고요. 그 네. 중에 한 700여 명? 770여 명이 770명. 와, 네. 굉장히 네. 많이 네. 참여를 하고 계신 해외 거고. 특파원 그리고 해외 연수자, 네.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일반 정규직도 있지만은 업무직이라고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정규직이 아니었는데 정규직 비슷하게 이제 완전 그 고용 정년을 보장해준 이제 그러한 직종에 계신 분들이 또 일부 있거든요. 네. 방송사다 보니까 저희 비정규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정규직이 되신 분들이 완전 정규직은 아니고 업무직이라는 형태로 어중간한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쉽게 말하면 회사 내에서 약자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략을 하죠. 예. 뭐 심지어 뭐 정규직으로 편성을 바꿔주겠다 직종을 뭐 이런 그 사탕 발림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업무직의 참여도가 생각보다 좀 많이 이쪽이 떨어져요. 네. 예. 지금 현재 정규직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거의 90% 이상, 95% 정도는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것들을 빼면은 지금 현재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KBS는 MBC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상황의 차이점이 있는데, 있죠. 예, 좀 어떤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좀 이 이탈자들도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노조에서는 예. 이탈자는 없고요. 제가 예. 이제 해고를 당하고 팀장급들이 22명이 파업에 동참을 했고 그게 이제 KBS 역사상 최초였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불씨가 돼서 그 파업의 대우가 훨씬 더 간고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여의도 공원에 그 상경에서 그 지역 이제 총국. 지역 총국에서 올라와서 텐트 50개를 치고 네. KBS를 에워싸고 이제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를 점령하라 뭐 이러면서 아큐파이 KBS. 참여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아직까지 참여율은 굉장히 높고요. 네. 근데 단지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KBS에 과거에 있었던 KBS 구노조. 네. 그러니까 KBS가 통합노조였는데 저희들이 나와서 네. 이제 그렇죠. KBS 새노조, 구노조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술직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근데 그분들이 그 인원수는 훨씬 많으세요. 저희보다 그분들은 2,800명이고요. 저희는 1,200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랑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회사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노노 갈등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공영방송을 바라는 어떤 염원, 언론 자유를 바라는 어떤 그 희망의 정도와 저희 같은 기자 PD 위주의 어떤 노조가 그리고 저희 그 스텝 조직에서도 저희 경영이나 기술이나 이쪽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희도 그 소수긴 하지만 꽤 있으세요. 근데 그런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굉장히 좀 나는 거죠. 그 어떤 분노의 네. 정도 이런 게 좀 다르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는 공영방송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언론 자유는 엄청나게 훼손된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대의 명분에 대한 그 어떤 공감대가 그 큰 노조하고 좀 작은 노조하고 또는 경제적인 부분들, 복지적인 부분들, 임금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좀 더 신경 쓰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좀 그런 면에서 공정 보도가 더 예. 중요하냐.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파업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김인규 퇴진이라는 거는 결국 공정방송의 회복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더 많이 나서는 경우인 아무래도 것이죠. 기자 PD들이 예. 더 많이 나설 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것이죠. 근데 KBS 구노조도 그 KBS 새노조는 이제 3월 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KBS 구노조는 5월 3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새노조는 이제 김인규 사장 퇴진을 제일 목표로 내걸고 있고 구노조는 이제 김인규 사장처럼 그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사장이 오지 못하도록 그 지배 구조를 좀 바꾸자라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자꾸 사장이 성격이 바뀌고 오면서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 성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쳐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계속 반복된다면 사실 뭐 계속 투쟁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수레바퀴 돌리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저도 그거를 조금 오래 봐오다 보니까 사실 정현주 사장 때도 그 파업도 있었고 왜 그 사장 물러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도 또, 이제 예. 기사를 쓰게 되면은 뭐 파업 기사나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노무현 정권 때 정현주 사장은 낙하산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질문도 받고 하는데 낙하산 사장이 맞죠. 그 정권의 어쨌든 코드는 맞는 사람이었고 KBS 내부 인사도 내부 인사도 아니었고 아니었죠, 심지어. 네, 낙하산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전 낙하산과 지금 김인규 사장이 이 낙하산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KBS 구성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정현주 사장 때는 낙하산이긴 했으나 뭐 기사를 써라 아니면 이걸 빼라 뭐 어떤- 편집권에 예, 대한 그렇죠. 침해가 별로 시사 없었다. 프로그램 뭘 만들어라 뭐 지금처럼 뭐 최근 KBS가 만들어서 비판을 받았던 뭐 이승만 다큐라든지 뭐 백선엽 다큐 뭐 이런 거를 이제 끼워 넣기를 안 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제 기자나 PD들의 자율성을 인정해 줬다. 그런 측면에서 낙하산이 돼 같은 낙하산은 아니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서 제가 꼭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네. 21세기 들어서도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존경받는 방송사는 BBC에서도 21세기 들어서도 가령 BBC의 보수당이 BBC의 언론인들이 너무 리버럴하다, 너무 자유스럽다. 네. 그리고 BBC의 사장이 굉장히 진보다, 우리 말로 하면 좌빨이다. 네. 이런 어떤 공격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말은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BBC의 역사가 사실은 그런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코온 것이고요. 그게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면 그럼 미국이면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뉴욕 타임즈도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거의 좌경 리버럴이 지금 좌빨의 개념이 지금 돼가지고 전혀 그런 개념은 아닌데 옛날에는 자유주의자들이었는데 레이건 대처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레프트의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뉴욕 타임즈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그런 쪽은 또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자들이나 PD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사내에 민주주의가 정착돼 있느냐. 그러니까 네. 아이템을 올렸을 때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아이템이 팩트가 있으면 내보자, 네. 내자라고 할 수 있는 편집국의 분위기, 소통의 분위기가 있느냐.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기자와 PD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지배구조 이야기를 하는데 지배구조가 우리나라가 BBC나 서구 15개국과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지만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언론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에서 유일하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의 어떤 의석 수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이사가 선임되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공영방송의 이사의 선임 구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시민단체를 하든 학계를 하든 그건 마찬가지예요. 일단 지배구조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사장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맨날 정권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만 앉히는 구조 자체가 일단은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구조에서라도 임명된 사장이 네. 조금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정상적이라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독립성, 예, 편집권의 이루어질 독립성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어요. 보장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온 다음에 KBS 정현주 사장 네. 말도 안 되는 걸로 배임이다 해서 불법적으로 해임을 해버렸잖아요. 네. 쫓아냈고 MBC 마찬가지예요. 엄기영 사장이 그 자기 정상적인 임기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온갖 하여튼 압력을 가해서 결과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가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정해진 임기 보장도 안 하고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억지로 쫓아내고 그리고 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상식에 기반한 어떤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건 인정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뭐 정현주 사장이 낙하산 노무현 정부 때 낙하산이었으니까 똑같다 뭐 하는 논리는 당시 정현주 사장이 임명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정현주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느냐 하면 네.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저희 MBC도 마찬가지예요. MBC 최문순 사장 지금 뭐 강원도지사 됐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김재철 낙하산 사장 반대 파업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문순은 낙하산 아니었느냐. 물론 최문순 낙하산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MBC의 김재철 사장을 MBC 사장으로 임명한 박문진 이사장 김우룡 씨가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 MB 캠프 인사보다 훨씬 캠프적인 인사가 김재철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적어도 사장이 됐다면 공영방송사 사장이 됐다면 어느 정도 정권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킬 건 지켰다라면 이 정도까지 안 됐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해요. 김재철을 사장으로 임명한 사람조차도. 예. 근데 그 짓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파업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낙하산으로 설령 사장이 왔다 치더라도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충분히 보장을 해준다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네. 나라의 수준과도 관련이 있는 거긴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공영방송의 어떤 사장 선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슷한 내지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뭐 정치권의 내지는 정부의 그런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반영도 가능한 그런 구조인데 선임 구조 자체는 실제로 선임하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뭐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어떤 그 나라의 수준의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해요. 어떻게 좀 안타까워서 어떻게 방법 없나? 뭐 누가 내려와가지고 딱 이 방법이 최고야, 막 이런 거 없나?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정권에서는 본인이가 저도 주어는 말 안 하겠지만 그 아무튼 그분이 앉힐 수 있는 자리는 다 앉힌 거잖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런 지금 파업 사태가 그 언론사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걸 보면 이것만 봐도 사실 이 그 사장 선임이 단순히 그러니까 제도적인 낙하산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파업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도 이제 남편 연합뉴스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어제 좀 뭐랄까, 통장에 월급이 크게 안 돼가지고 조금 뭐 그렇긴 했었는데. 지금 아무튼 네. 그쪽은 다행이네요. 한쪽에서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MBC 그래도- 사내 커플이나 네. 뭐 KBS 사내 네. 커플 또는 국민일보나 MK 뭐 아니, 연합이나 외벌이도 국민일보 많으니까요. 연합뉴스도 예, 그렇죠. 연합뉴스 같은 경우도 그 위원장이 자녀 셋인 외벌이 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정말 사심 없이 이 정말 공정 보도를 위해서 방송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하고 있던데 예, 그래서 좀 길어지면서 약간 겪으시는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저 조합원들이 이제 생활고를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지 대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방송은 좀 돈 많이 벌어놓은 거 있지 않냐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KBS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노조잖아요. 네. 단일 노조고 나중에 잘 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단체 협상을 해서 다시 받아줄 수도 어떻게 있고 승리하면. 예,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방법이 없어서 그 n분의 1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업에 적극 그 회사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네.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A, B, C, D 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A 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월급이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많이 파업,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사람. 아, 그렇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집회 집회는 열심히 현장에 나오고. 매일 있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A 등급은 월급이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아, 진짜 저희 웃긴다. 근데 그거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거 아주 그 궁금하네요. 뭐 거의 사찰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따가 좀 매- 말씀해 주세요. 매일 와 계세요. 그래서 그 막내 38기 저희는 38기인데 막내 기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월급이 실 지급액이 한 2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네. 이거는 정말 그 아까 그 막내 기수 한 명이 그러던데 부모님한테 대학에서 용돈 탈 때도 2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탄 것 같은데 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2억 원 정도 3억 원 가까운 돈을 차입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갚죠. 은행에 갚기로 하고 파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시 월급에서 빼자. 각자의 월급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분납해서 예, 대출을 분납해자 한 갚자. 20만 원, 30만 원. 근데 예. 당장 지금 A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돈이 뭐 가령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현재 월급의 가령 한 30%나 40% 정도라도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네. 뭐 대출 많이 낀 하우스 푸어라든지 막 이런 상황인 사람들은 정말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3개월째 월급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파업을 할 때는 네. 보통 파업을 하더라도 그 주말 있잖아요. 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 일수에 이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돈들이 있었어요. 아니 역시 방송사는 좋아. 아니 이게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이건. 방송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노동법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N분의 근무를 1 할 한다라고 때 하면 N의 그렇죠. 돈을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4월 1일부터 4월 그렇죠. 30일까지 월급이 네. 뭐 30일 3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하루에 10만 원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네. 토일 근무 안 하는 예를 들어 토일 같은 경우도 그 네. 10만 원씩 쳐요. 그래가지고 근무일수. 한 달 동안 8번이다. 그럼 80만 원 예를 들어 나와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파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회사 쪽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싸그리 다 잘라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통장에 제로예요. 이게 지금 3개월째 되고 있기 빵에다가 때문에 심지어 무슨 4대 보험료 뭐 이런 걸 뭐 해서 마이너스 됐던데. 대신에 그 MBC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일하는 네. 분들에게 수당을 파업 수당을 주죠. 일주일에 20만 아, 노조에서. 원씩. 아니 아니 회사에서 이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람들한테. 그것도 사실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일종의 진짜 꼼수잖아요. 다양한 아까 그 A, B, 그걸 C, D 배웠어요. 등급부터 해가지고 MBC에서 배워가지고 KBS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간부들에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나쁜 건 빨리 MBC는 배운다더니. 이제 KBS의 미래다. 정말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해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MBC가 어떻게 싸우느냐가 지금 언론계 그 파업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런 결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방송도 물론 이제 오래 되셨으니까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제일 힘든 데는 좀 국민일보가 국민일보는 아닌가. 올해도 아니고 작년 그러니까요. 크리스마스 전 12월 23일에 네. 파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굉장히 힘듭니다. 130일 가까이 됐을 네. 거예요. 네, 우리보다 3-40일 정도 근데 빨라요. 특히 사측도 네. 거기도 뭐 전혀 그 동요도 없을 미동도 안 할 뿐더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따로 이제 기자들 막 충원을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많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도중에 이제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한다든지 이직을 하는 사람이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파업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국민일보 노조가 그 최근에 그 한우 한우를 판매, 파업했잖아요. 예, 횡성한우. 그거를 해서 이제 파업 기금도 마련하고 이제 파업 참가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못 벌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조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파업하면서 보니까 한 가지 억울한 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해고됐지만 해고되기 전에는 그 노조 전임이잖아요. 노조 상근자. 네. 그 파업을 한다는 얘기는 노조 상근자로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월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월급을 안 진짜.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단협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측에 논리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파업을 하면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노동 강도가 상당히 네, 세졌죠.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월급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다음 주에는 제가 듣고 노숙투쟁도 하신다고 1박 2일 노숙투쟁. 이미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네. 이미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사내에서 지금은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KBS하고 약간 다른데 우리는 그래도 사내 집회는 보장이 돼요. 이게 단체 협약에 저희가 사내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예전부터 아주 한 20년 이상 됐는데 사내 집회 이건 당연히 보장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에서 그 지방 계열사 있는 조합원들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조합원들도 합류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번 주 월요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 노동절 다음 5월 2일부터는 KBS랑 함께 지금 여의도 광장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업 언론사들끼리 연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힘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고 네. 또 좀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되고 있나요? 그- 방금 말씀하신 네, 이게 것도 지금 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힘으로 사실상 꺾어야 된다. 사실 그 약간 외부의 어떤 힘에 이번 파업을 하면서 의존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외부? 예를 들어 뭐 저 여소야대가 된다든지 국회가 총선 이런 상황이 대한 됐다라면 기대. 예. 이 언론 장악 문제와 관련돼서 그 청문회라든지 네.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싸움에 상당히 힘이 될 거고 우리가 당연히 뭐 사장 쉽게 불러내고 갈 수 이러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이제 독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힘으로 결국은 이 승리를 따낼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 하나는 분명해졌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각 그 KBS는 KBS대로, MBC는 MBC대로 이렇게 싸웠는데 힘을 합치자. 그리고 우리 싸움을 단순히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싸움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그 여의도 공원에 그 1박 2일 뭐 텐트를 치고 그쪽에서 일종의 이제 투쟁 거점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5월 2일부터 여의도 광장에 이제 저 텐트를 칠 겁니다. 그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오면은 뭐 저 MBC 아나운서라든지 뭐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무래도 뭐 전 국민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현재 그 대부분 거의 보면 파업하는 언론사들이 결국은 사장 퇴진이잖아요. 지금 뭐 다 똑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공정보도를 막았다 이런 것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김재철 사장의 경우는 뭐 아주 사생활까지 해가지고 되게 무슨 뭐 횡령 뭐 이런 법인카드 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호텔에서 쓰신 거. 네. 법인카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회사가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장이 법인카드를 쓸 때 이게 장소와 액수에 제한이 없더라고요. 제한이 없어요? 네, 제한이 없어요. 법인카드인데. 모든 네. 사람이 그래요? 네, 그걸 취재하면서 물어봤는데 방문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MBC는 MBC의 MBC는 경우는 예, 1년에 PBS 5천만 있어요. 원인가요? 네, 엄격하고 그래도 네, 공공기관인데 쉽지 그게 네. 국회 감사를 받는 기관이라서 안 될 것 같고 그 네. KBS는 국회 감사를 네.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MBC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방문진에서 눈 감아주면 사실상 그만이거든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그전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식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렇게 안 쓰죠. 상식적인 네. 사람이면 근데 이분은 2년 동안 7억이니까 1년에 3억 5천만 원, 하루에 100만 원꼴로 쓴 거예요.
김재철 사장이 그거에 관해서 이제 해명으로 하시는 말씀은 사장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가수다 뭐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얻은 그런 그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잘해서 이렇게 큰 수입을 얻었다라고 하시는데 본인이 오시고 나서 MBC의 그 신뢰가 연예인 얼마나 섭외, 그러니까 깎았는지 가수 섭외를 그것도 본인이 하셨다는 계산을 건가? 좀 황당한 얘기죠. 저희가 그 확인해봤어요. 자기가 선물 그 이거 연예인이라든지 진짜 연예인한테 뭐 많이 줬다, 선물 막, 줬다고 예, 그렇게 하길래 얘기했었죠. 예. 많이 확인해봤는데 받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 저희가 제대로 뉴스데스크에서 몇 번 보도했듯이 이분이 무슨 뭐 저 명품 가방, 뭐 구찌, 프라다 이런 뭐 가방도 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뭐 저 여성 그 저 그 뭐죠 뭐 귀걸이나 목걸이 뭐 이런 거 귀금속도 사고 심지어 뭐 여성 전용 일본에 있는 저 마사지 마사지와 샵에서 이제 화장품을 네.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다니고 그리고 주로 부인이랑 다닌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예. 전체 사용 액수 7억 중에 한 40% 이상이 휴일날 썼어요. 토요일, 네. 일요일, 그다음에 뭐 설 연휴라든지 추석 연휴 이런 때 있죠. 그 휴일날 40% 이상을 썼고 그리고 하여튼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냥 많이 일반 해서 회사 같으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저 오너도 아닌 사람이 그렇죠. 그러고 다니는. MBC의 그런 이제 사장의 어떤 행태를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방문진에서는 네, 모든 사실을 지금 알면서도 눈 감아 주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만 하고 있고 구성 자체가 지금 그렇죠. 그 좀- 여당과 네. 야당이 그 6대 3으로 네. 딱 여야 6대 3이고 어떤 표결에도 다 6대 3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식의 구성이요. 거는 구성이라는 거는 그 김재철 사장이 최근에 저희가 그 법인카드 사용 문제 배임 혐의로 고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에 출두할 때 철저하게 은폐를 했죠. 그리고 경찰들에게도 협조를 요청을 했고,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조용히, 경찰에 가서 네. 조사 받을 때도 몰랐어요. 처음에 어디에서 받으셨죠?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받았고요. 토요일 날 받았어요. 원래 그 3차 소환장이 그때 근데 나오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받고 나오셨는데 네. 처음에 노조? 이제 노조에서 어. 되게 화질이 안 좋은 걸로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안 좋게 찍어서 이제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아, 돌렸어요. 근데 받았다. 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정말 황당했던 게 MBC 홍보부에서 네. 본인들이 직접 사진을 김재철 사장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되게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좀 불쌍해 보이는 사진을 본인들이 찍어가지고 또 이제 보도 자료도 돌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나 거기서 내가 저도 잘못 정말 봤나. 이걸 약간 어떻게 사람 받아들여야 지금 하나. 뇌 구조가 약간 이상한 것 저희랑 같아. 멘탈리티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긍정표를 좀 얻으려는 셈인가 좀 초췌한 모습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사장님은 그 김인규 기자 시절에 네네. 79년에 입사를 하셔가지고 쭉 거의 대부분의 기자 생활을 정치부에서 하셨어요. 정치부에서 하셨고 그 정치부에도 여당을 주로 출입을 하셨고 그러면 당시에 모든 기자들이 그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모든 기자들이 그렇지는 않았고 저항하는 기자들이 있었고 저항하는 기자들은 쫓겨났고 안에서 저항하는 기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양심 있는 기자들은 안 하려고 하거나 네. 뭐 아니면 자기 이름을 넣지 않거나 얼굴을 들이밀지 않거나 뭐 이런 엄혹한 세월이지 않았습니까? 모공 당시 네, 이제 모공 그 당시. 민정당 출입 기자로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독재- 활약하셨죠. 네, 독재 정권 시절인데 근데 이분의 보도를 보면 거의 뭐 전부 다 민정당이 구국의 청렴 정당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당 사상 최초로 당원들의 당비를 받아서 당을 만든 최초의 근대적이고 현대적인 정당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리고 5공화국 1년이 안정의 한 해, 화합의 한 해, 무슨 한 해 해가지고 한 5개 한 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한 해를 다 합한 한 해보다 더 좋은 한 해. 뭐 이런 정말 오금이 저리는 그런
그런 멘트 손발이 오그라드는 예. 그런. 이게 그 실제 영상 자료들이 있고요. 진짜 리포트 이게 예, 그런 리포트를 하셨어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참가를 하셨네요. 예, 그 참가를 쭉 하셨던 분이고 그런 분이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 언론의 그 왜곡된 역사인데 그런 분이 뉴욕 특파원 하셨고요. 그다음에 워싱턴 특파원 하셨고요. 원래 또 뭐 예, 특파원이라는 게 국장 하셨고 본부장 하셨고 이사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 특보를 하시다가 낙하산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아마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죠. 예. 아마 그분한테 예. 저 촌지도 받았을 거예요. 아이. 예.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촌지 셌다고 들었어요. 그분뿐만이 저는. 아니고 네. 당시 뭐 100만 원은 뭐 3천만 원씩 받았- 줬대요. 네, 해외 100만 원은 특파원을 일도 나가면 아니고. 예. 청와대 출입 당시에 청와대 출입하다가 예. 저 특파원을 나가면 예. 저 3천만 원을 줬대요. 3천만 원이면 그 그때 당시 3천 원이면 아파트를 집을 사야 살던 집을 집안 사는데. 책가 근데 그분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이거는 잘 예, 모르겠고 사실 확인이 예, 사실 확인. 필요하지만 뭐 그런 제가 의혹이 들은 있다. 의혹이 예. 많더라. 예, 예, 그 그 제가 정도로. 들은 이야기는 당시에 올림픽 전후 아시안 게임 전후에 가지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지금 무슨 뭐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아파트들. 아파트를 그냥 한 채를 줬대요. 뭐 당시 그 잘 나가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아파트 한 채를 그냥 거의 그냥 분양가는 나중에 뭐 이런 식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예. 기자들이 뭐 좀 그런- 상당히 그런 그런 시절이 과거 있었죠. 때. 아, 전 거리에서 그때 노숙 기자가 아니에요. 투쟁하던 지금 지금과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다르죠. 양지를 밟으면서 양지만 철저하게 밟으면서 살아온 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 하는 것도 참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거에 이제 그러신 거고 이제 현재 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제 특히 아까 그 뭐지 그 비디오 테이프 사건 예. 그 특종 예. 탈취 사건 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예. 사내에서 벌어졌던 이 그런 예. 무도한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정 이데올로기 있지 않습니까? 특정 네.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그래서 가령 이번에도 바로 전에 무슨 자전거 대회 같은 거를 중계를 했잖아요. 자전거 대회 이번 주말에 네. KBS에서. 네, 그랬구나. 자전거 대회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 대회라는 게 있는데 네네. 사이클 대회를 갑자기 TV를 보니까 사이클 대회를 중계를 하더라고요. 네. 사이클 대회를 중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올림픽 무슨 마라톤도 아니고 근데 이게 4대강에 뭐가 또 완성이 돼가지고 맞아. 자전거길. 예, 자전거길이 완성이 그거를 돼가지고 위한- 우리 또 그거 각각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나오시고 그게 또 화면에 비춰주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 스타트를 끊으시고 막 그런 이렇게 거였구나. 자전거를 막 타더라고요. 열심히 그 빗길에 자전거를 타고 뭐 이렇게 선수들 막 있고 뭐 외국 선수들도 조금 온 것 같고 뭐 잠깐 이렇게 뉴스에 했어요. 나오는 되는 거를 갖다가 예. 아예 중계 방송을 하셨군요. 예. GNC 뭐 주간 방송사로 KBS가 활약도 근데 그때 네, 이 G20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제가 그때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패한 그리고 처음부터 별로 나올 게 없는 정상회의다라는 게 꾸준히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보수 언론이건 진보 언론이건 이건 별거 없다라는 게 꾸준히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 정도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3,000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3,000시간을. 3,000시간을 넘게 하고 그럼 미국 사람들도 기함을 해요. 무슨 3,000시간을 어떻게 그 방송에서 3,000시간을 하느냐. 국회를 중계 방송해주는 국회 TV와 경쟁. 3,000시간이면 말이죠. 드라마가 그 1시간, CCTV 야, 1시간이니까. CCTV. 1시간이잖아요. 드라마를 3,000회를 한 거예요. 3,000회를.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뭐 400조의 무슨 효과, 우리가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을 계속 공영방송에 이렇게 설파를 한 거 아닙니까? 4대강의 보호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갑자기 중계를 2시간 동안 하고요. 그런 적이 중계 방송을 했어요? 중계 방송을 그거를?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3,000시간이 나왔겠죠.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닌 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게 뉴스고
어떤 게 프로그램이 되는지에 관한 지상파 방송을 잘 안 봐가지고 기본적인 황당무계한 게 어떤 나오죠. 그 기자와 PD들의 감, 기준 뭐 이런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이거는 뉴스가 안 돼. 이거는 프로그램이 안 돼라고 누차 밑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 돼. 왜냐하면 각하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 네. 80년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소위 군사정권 땡전 뉴스 땡전 시절. 뉴스. 네. 군사정권 시절이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그렇다고 들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회사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국장이나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인사한다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많이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출입 기자이기 때문에 청와대 사람들이랑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줄 거고 메신저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기반해서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아무개가 좋다는데 예를 들어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그쪽에서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권의 홍보 뉴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앞다퉈서 제작을 하고 이게 이제 뭐 뉴스로도 보도가 되고 뭐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도 보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비판적인 뉴스는 그 못 나가게 막는 거죠 계속.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뉴스가 그 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보도 네.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그걸 보도가 안 되더만요. 제가 지상파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퇴임 이후 어떤 사저 문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그 전에 보도됐던 거. 그러니까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할 당시에 그 당시에도 사저와 관련돼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봉화마을 그때 간다고 할 아주 때도 엄청 또 논란이 됐죠. 그때 당시 기사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굉장히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일단 퇴임 후 사저가 들어설 장소를 찾아가서 현장 상황을 취재를 해요. 네. 동네 마을 주민들 인터뷰도 그렇죠. 따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보도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내곡동 사저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청와대에서 브리핑해준 내용, 설명해준 내용을 해명한 거. 그대로 읊조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KBS나 MBC 뉴스의 공통점이 인터뷰가 없습니다. 리포트에 그렇죠. 인터뷰가 없이 기자가 그냥 이랬습니다로 끝나요. 그리고 그 양사 비중도 양사 기자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탠드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자 네. 이렇게 얼굴 찍는 거 그게 이제 맨 마지막 멘트 할 때 하나 나오는데 나오죠. 공통점이 둘 다 그 뒷 배경이 청와대 담벼락이더라. 그게 현장에 안 가고 정말 황당한 게 그 자기 검열이 아주 4년 동안 아주 심하게 돼서 순치가 된 거예요. 기자들도. 어차피 뭐 이런 거 해봤자 안 나가니까 예. 뭐 나갈 정도 수준으로 하자 막 이렇게 예. 마인드가 또 바뀌었다는 깜짝 건가요? 놀란 거는 현장에 그게 내곡동 사저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현장에 일주일 이상 네. KBS 기자 중에 한 명도 가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와. 진짜로. 기자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자료 때문에 카메라 기자가 가서 찍는 경우도 카메라 기자도 카메라 기자는 갔죠 처음에. 글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충분히 못했는데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 같은 경우에 특히 카메라 기자 같은 경우는 공동 풀단을 많이 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뭐 한 청와대 카메라 경우는. 기자 한 두세 명이 가서 찍어서 이걸 다 공유를 하는 사진이나 거예요. 카메라는 예. 공동 취재자니 근데 있죠. 내곡동도 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 과거에 KBS 탐사 보도가 그 아주 융성했을 시기에 정윤주 사장 시절에는 그게 아마 저희들의 단독 특종이었을 수도 있고 특종이 아니었더라도 뭔가 따라가려고 하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뭔가 유한 팩트를 하나라도 더 찾아서 거기에 어떤 그 기자로서 사실을 하나라도 더 이렇게 그렇죠. 얹으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팩트에 이런 어떤 치열한 기자 정신이 있었을 텐데 일주일 동안 취재 기자가 아무도 안 갔다. 어차피 뭐 소용없다 뭐 이런 네. 생각 그렇죠. 해봤자 그러니까 뭐 나가지도 않을 그 텐데. 보도국 내에 얼마나 심한 열패감이 있었고 얼마나 심한 자기 검열이 있었는지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쌓인 그 좌절과 열패감과 이 부끄러움과 이런 게 지금 파업 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그런 것이죠. 생각도 드네요. 가장 최근에 부끄러운 뉴스를 보자면은
좀 전에 보고 왔어요. 그 오후 뉴스가 이제 MBC, KBS가 나간 게 있는데 그 25일 그 미국에서 광우병 젖소가 또다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 중단하지 않고 그냥 검역 강화 조치만 그쵸. 그 정도에서 멈췄는데 이 리포트를 이제 KBS와 MBC가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봤는데 청와대 발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기민한 조치에 나섰다라고. 기민한 조치? 그렇죠. 기민한 조치에 나섰다? 저는 그 워딩 그대로 제가 적어온 진짜로? 거예요. 네. 그런 신문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리포팅으로만 나가고 이게 광우병 젖소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말도 우리가 안 돼.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원래 조항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보다 한참 후퇴한 왜 이 정도밖에 못하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냥 청와대의 발언을 해명을 그냥 그대로 아니 그리고 그 무슨 그러니까 농민부도 아니고 청와대 기자한테 그거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 그리고 방송이 사실 무서운 게 세뇌가 되거든요. 이게 그 방송 뉴스의 영상도 그렇고 음성으로 각인되는 그쵸. 효과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신문이랑은 또 차이가 네. 있지.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한미 FTA를 추진하잖아요. 네. 그때 PD 수첩에서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비판적인 보도를 합니다.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MBC로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한 PD와 직접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1년 뒤에 PD 수첩에서 광우병 편 보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온갖 군대에서 PD 수첩의 담당 PD 그때 구속한다고 난리를 쪼개죠. 그래서 검찰이 결국 뭐 잡아다가 조사도 하고 긴급 체포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기소를 하잖아요. 기민하게. 네, 아주 기민하게. 뭐 당시 농림부 장관은 뭐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막 고소하고 이게 지금 그 다른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권력기관, 정부나 권력기관은 사실 언론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언론이 하는 일이 그런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혹시 없나,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나.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비판을 하는 게 본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노무현 정부도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네. 그 당시 언론과. 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비판적인 목소리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조치는 없었거든요. 당시 네. KBS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탐사보도팀에 있었지만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땅 같은 경우도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가서 농사도 짓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 같은 경우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특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뭐 당시에 뭐 그 자식에 대한 증여 문제에 관한 탈세 그게 윤광훈 국방장관이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국방부 장관을 건들 수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의 성역이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탐사보도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저희가 방송 뉴스를 나가기 전에 보통 10시 회의, 2시 회의, 5시 회의 뭐 이렇게 있는데요. 네. 5시 회의에 들이밀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접촉을 못하게 하고 보안을 철저히. 팀장과 팀원 그것도 해당 팀원만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KBS가 변한 거를 모르고 전화가 오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도본부장 했던 분들도 계셨고 뭐 국회의원들도 계셨고 유력 인사들이 있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유, 본부장님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정현주 때의 언론 자유 보도국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탐사보도팀에서 탈북자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가 돼 있잖아요. 네.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취재하고 싶어하는 기자가 있었어요. 회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팩트만 가지고 오면 탈북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서 내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면 보수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진보에서 주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을 뿐 네. 그 논의 자체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어떤 회의에서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도가 나가는 그 전후 시점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고 그걸 심지어 현직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기자나 PD들 이쪽에 만약에 콘텐츠 본부장이라면 기자나 PD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 분위기면 어떤 연판장이 돌아가고 네. 그 사람이 당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기자와 평PD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순식간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참 시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과거로 소위 가는 언론 거죠. 장악이라는 네. 거를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 민간인 사찰 문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지만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사장들을 그렇게 앉혀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거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 제가 요즘 이잖아요. 그 밖에 나가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 황희정승이 그 원래는 탐관 오리류였대요. 탐관 오리류. 네, 그런 인사였는데 세종대왕이 이 사람을 그 기용을 해가지고 발탁을 해서 청백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종대왕이 인사를 할 때 원칙이 있었대요. 딱 한 부류는 쓰면 안 된다. 그 부류가 이제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은 나름 이렇게 수치심을 알면 개전에 정이 있는데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바뀐대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저희 뭐 김재철 사장이나 뭐 KBS 김인규 사장이나 이 정권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도 처음부터 이 거짓말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광우병 문제도 그렇잖아요. 네. 한참 촛불 시위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음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수익 즉시 중단하겠다라고 광고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뭐 검역 조치 강화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한 걸 그대로 그냥 뒤집어 버리기를 아주 그러니까 수치심을 모른다 사장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 자꾸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 연합뉴스 사장님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조중동의 연 뭐 이런 말이 생겼어요. 이제 그 보수의 그런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됐다 연합뉴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통신사로서 세금까지 지원되는 회사니까 당연히 어떤 지금 KBS와 마찬가지로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보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게 그 통신사의 목적인데 그런 조중동매 연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 급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업적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뭘까 이게 내 마인드가 참 독특하신 분들이 다. 근데 아무튼 지금 또 굉장히 이 정권 말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그 힘썼던 인사들, 그러니까 형님 이상득 전 의원부터 최시중 방통위원장, 또 이제 박영준 전 차관, 곽승준 위원장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굉장히 이제 게이트로 번질 만한 사건들, 의혹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사실 이슈가 그렇게 많이 터질 때는 정말 이제 저희도 기자지만 정말 이 손발이 되게 간질간질, 근질근질 이걸 정말 우리가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의혹을 캐야 되는데 현장에 가고 싶은 그런 욕구도 굉장히 많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정부는 좀 근데 즐기고 그래도 안 나오는 있을 거 것 아닌가? 같아요. 봐봤자. 지금 정부가 즐기는 거 확실히. 아 사장이 그대로 있는 한 아무리 취재를 해도 어차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일부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서 방송사들이 파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야권에 불리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권에 유리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네. 좀 있던데요. 굉장히 그건 그 상황을 제가 봤을 땐 잘 모르는 얘기 네.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공정보도, 중립적인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파업을 안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파업을 안 하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지금 나간 어차피. 방송과 큰 차이가 없었을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생각을 안 하고 그래도 니들이 파업 대신에 올라가서 뉴스를 가지고 싸웠다라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겠느냐. 어떤 이제 아쉬움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네. 그건 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 기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뉴스 현장에 어서 돌아오셔서 파업을 끝내고 그러기를 결국 바라는 승리해야 마음입니다. 되는데. 네. 근데 그게 중요하죠. 그 사실 뭐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이런 그 멘트로 끝나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익숙한데 이용마 기자도 그러신 분이고 최경영 기자도 그 KBS 탐사보도팀에서 되게 전가를 이루신 분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언론인들을 정말 참
일반인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해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방송사의 정말 경쟁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린 일인데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일신의 안녕만 생각하는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듣고 끝낼까요? 네. 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용마 기자 먼저. 글쎄요. 또 뭐 국민의 성원을 바란다든지. 아니 네, 국민이 일단 실체를 알아야 되는. 파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될 거라고는 사실 저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도 생각하지 않았고 충분히 그 전에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싸워보니까 지금 경영진이 너무 몰상식한 것 같아요.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무조건 노조만 이기겠다. 네.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저희가 39일 파업을 할 때 39일 파업을 하고 중간에 아무것도 얻은 거 없이 그냥 파업을 접고 올라갔어요. 그때 파업을 접고 올라갈 때 이유는 딱 하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김재철이 와서 회사를 망가뜨리기 전에 회사가 먼저 망가지겠다. 그래서 그냥 접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합원들이 지금 회사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고요. 시청률이 특히 그렇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그래 뭐 그러던지 말던지 뭐 이런.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황. 저희로서도 또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는 없어요. 2년 전에 한번 파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해서 네. 조합원들이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 패배감 이 되게 심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뭐 요즘 그 뜨는 프로에 힐링 캠프에 가야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경쟁사 프로그램에 상당히 듣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겪었는데 이번에 여기에서마저 그런 식으로 패배한다면은 이건 안 된다. 이런 또 의지가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가 접고 싶어도 못 접는 지금 상황이에요. 저희로서는. 예. 그만큼 조합원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예. 또 기대도 컸고,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파업은 조만간을 끝을 보겠죠. 예. 조만간 끝을 볼 텐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게 좀 저희들 뜻대로 KBS랑 함께 다음 주부터 하는 그 1박 2일 농성 이제 광장으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좀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취자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인규 씨가 퇴진된다고 알면 김재철 씨가 나간다고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국의 언론 자유가 갑자기 미국처럼 또는 영국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하지만 모든 게 상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람은 없고 절대적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와 수준의 차이가 있다. 50보 100보라고 하는데 50보와 100보 사이에 무려 50보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6, 70보 절차적 민주주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실체적인 민주주의로 다가서려고 하는 즈음에 갑자기 한 40보로 후퇴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40보로 후퇴를 한 거를 기어이 다시 한 6, 70보로 다시 가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KBS와 MBC의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김인규 사장이 나가고 김재철 사장이 나가고 아니면 못 나가고 저희가 파업을 접고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접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긴 여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저희가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런 승리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것이다. 네. 그 40보에서 뒤떨어진 40보에서 멈춰서서 곧 우리는 나락으로 빠질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을 안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승리에 대한 공유가 있을 것이고 다시 돌아가서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겠구나. 조금씩 미약하지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길은 굉장히 긍정적인 길이겠구나.
좋은 길이겠구나, 자유의 길이겠구나, 공정의 길이겠구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 조금씩이라도 그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조합원들과 그 대부분의 기자 PD인 이 사람들과 충분히 공유를 한다면 네. 돌아가서도 또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안 된다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기자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성원들에서 보면은 그래도 약간은 그 위쪽에 있는 누리는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번 파업을 통해서 약간 느끼는 바도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사실 여태까지 뭐 다른 곳에서 다른 기업이나 뭐 어딘가에서 뭐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도를 했으면 그 귀를 기울였으면 또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측의 입장이라든지 뭐 정부 입장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되게 쉽게 평가한다든지 그러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파업하는 언론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자기들의 파업 이야기를 좀 보도해주는 언론에게 또 고맙게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내가 그냥 무심코 썼던 기사 한 줄, 조사 하나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빨리 기사를 네. 좀 다시 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네. 그 신문사 파업하는 동료 기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국 어쨌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만약 어떤 다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되어서 네. 또 한번 나중에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경험이 되기를 기원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이분들이 이용마 기자는 다시 얼른 복직이 되시고 네, 최경영 기자는 네, 이번 이제 재심 선고가 남았으니까요. 재심에서 이제 해고를 취소가 되도록 네, 바라봅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이게 뭐 아니, 또 오늘 방송에서는 뭐 무슨 욕설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 다 삐 뭐 땡땡땡땡 뭐 본인이 되게 욕설 기자 프레임에 갇혔다고 되게 분해하시는데 사실 뭐 강아지가 그냥 강아지일 뿐이지. 다혈질이긴 하시는데 이렇게 뭐 욕설을 많이 쓰시고 네. 상스럽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느 누가 강아지를 욕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 오늘 나와주셔서 두 분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최준 기자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기억력이 금붕어냐? 트위터에선 이런 말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4년 전인 2008년 그 주요 일간지 일면에 광고를 내고 광우병이 발병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슬쩍 수입 중단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 때문이죠. 네. 미국의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우리나라,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감사의 뜻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국민에게는 비판을 받고 미국에게는 감사 인사를 받는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게다가 이 정권이 흔들했던 일이 이 광우병 파동 때문에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민간인 사찰까지 시작했던 그 촉발을 했던 촛불 시위, 그것도 있었고.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정부 스스로 했던 말만큼은 네. 기억을 하고 그대로 좀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사난타 H 28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였습니다. 그리고 제작엔 디지털뉴스부의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